김영재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바둑돌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미술하고 미술 이론 뭐 따로 다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형적인 정신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이 민화고, 그리고 불교는 뭐 대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 자신 수양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4개의 바둑돌을 놔놓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들을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저서를 12권 냈습니다. 그런 4개의 큰 바둑돌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그걸 다져나가는 작업, 뭐 그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행인미술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은 행인미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드로잉 이야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위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벤트, 그리고 드로잉까지 갑니다. 근데 행위미술, 해프닝,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엉뚱짓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순화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엉뚱한 짓인가, 엉뚱짓인가, 그걸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행위미술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림을 보고서, 그리고서 그 작가를 짐작하기는, 작가하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작가는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그림만 앞으로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양상이었다, 회화 양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림 그린 사람인데 내 그림은 앞으로 나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행위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고 그림이라는 게 뒤로 가고, 처음에 그런 상태로 가다가 그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그림이라는 걸 빼버립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한 그 반역이란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행위미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미학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엉뚱짓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건 미술이고 미술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위미술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회화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화, 그림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데이비드 크리프트 같은 사람은 그림을 무대에 올리는 방법의 하나,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를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그 범주랄까, 이걸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해퍼닝이라고 하는 게 원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알란 카프로를 잡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해프닝이라고 얘기할 때 알란 카프로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 구타 그룹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종류의 어떤 도식 관계가 상당히 성립되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레네클레어, 브니엘, 곡도, 장곡도, 그죠? 그리고 루솔로, 존 케이지, 아르프, 뒤샹, 폴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는 다 돼요. 그렇게 많은 선구자들을 앞으로 내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플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락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냥 그 물이 흘러가더라도 밑에 그러니까 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찾아내 나가는 그 방법 중에서 하나가 가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지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이클 커비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알렌 카프로가 물론 이론적인 것도 준비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클 커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프닝 각자 다른 칸막이 안에서 논리적인 연관이 없는 행위들이 조합된다. 그리고 일종의 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극장이죠. 그러니까 극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건 드라마가 아닌 하나의 부조리극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엉뚱짓이다, 엉뚱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엉뚱함이라고 하는 그저 그냥 뚱딴지 같은 그런 쪽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치밀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르토르 같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 조화, 리듬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되 음악, 무용, 팬토마임, 모방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해프닝이라고 하는 그게 진짜 엉뚱한 얘기인데 니들 게 뭐가 있어? 뭐 무용 같기도 하고 음악 같기도 하고 그냥 짬뽕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술만의 순수한 우리 것이야.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때까지 미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그리고 돼 실제로 소장가가 있어서 그 금전적인 환금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됐었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드부 같은 사람들은 1960년대에 그 화랑의 그런 관행들을 우리 깨버린다. 뭐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딴 거하고 이야기하기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해프닝이라든가 행위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알렌 카프로의 해프닝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1956년에 거기 도쿄와라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타이 그룹에서 행위를 하면서 해프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시조가 되지 않느냐? 왜 이제 문제란 말이 터세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면은 미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 흐름. 큰 맥이 있는데 그 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구타이 그룹 같은 것은 일본적인 그런 종류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큰 흐름의 개혁, 이때가 이야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결국 구타이 그룹은 하나의 방증 자료로, 참고 자료로 물러서고, 그리고 이제 알렌 카프로의 이 해프닝이 그것이 이제 주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벤트라는 나옵니다. 이벤트. 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벤트를 그냥 단순하게 행위 미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제를 잡고 있는 드로잉과의 어떤 연관성, 그런 이제 맥락을 갖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보시면 앞에 처음에 그 제목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자, 그건 이제 다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알렌 카프로인데 1952년
블랙 마운틴 칼리지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극장 제1편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를 이게 작품을 먼저 선보였어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나옵니다. 해프닝 이벤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의 경우는 제가 본 바로는 앨런 존슨이라는 사람의 그 책에서 잘 표현했어요. 1970년대 에벌런치라는 잡지에서 처음 소개를 했다. 그 쭉 나옵니다. 그건 뭐 사실 존슨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미술이라는 건 행위와 그러니까 행위미술 이 퍼포먼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일반인들은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하자면은 한국인에게 이러한 종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생적이다. 그냥 외국의 사조 같은 걸 받아들이기는 하되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말하자면 퍼포먼스라든가 해프닝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였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처음에 1967년 비닐 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을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선보쳐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구의 알란 카프로르의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징적인 단막극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오광수의 비닐 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입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은 해프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 이벤트인데,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어떤 행사 같은 거, 사건 같은 거.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해프닝,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김구림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냥 그 이름을 부제로 하나 쓸 사람이었지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어떤 걸 처음 썼다, 처음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그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렇게 썼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용 씨의 한국 미술에 있어서, 한국 행위미술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논리적 이벤트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달팽이 걸음이라는 겁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분필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설 걷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맨발로 그쪽을 지나가니까 두 개의 선이 쭉 나오겠죠, 그죠? 그걸 달팽이 걸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그 대상을 받았어요. 뭐 그러니 그 정도 되니까 벌써 이미 한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그 상징성을 가져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려면은 유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재기가 있고 그리고 하여간 뭐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가인데 그러니까 민화에 있어서 또 아니면 한국적인 사상에서 있어가지고 하늘, 땅, 사람 이야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사상 이런 것을 행위로 풀어냈거든요. 상당히 이제 좋았다 이런 이야기고 이상현의 그 잊혀진 전사 여행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사실 한국적인 정서라기보다는 독일 쪽의 어떤 미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개 그 이제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 미술에 있어서
행위미술하고 설치미술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적인 어떤 그 습관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당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판 위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이 행위미술이 벌어지는 판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바깥에서 징치고 이렇게 북치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흥이 나고 그래서 밖으로 구경하러 나가고 그런 신명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는 않았겠느냐. 동력이 되었다.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성행했어요. 거기 보면은 18작가의 행위미술제 굉장히 길긴 깁니다만은 농축된 삶의 정서를 창고극장의 비논리적 막강그로 번안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9년도에는 국립미술관에서도 그 행위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도입을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행사로 봤다는 이야기죠. 특히 제가 주일에서 또한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거는 1991년에 홍오봉이 나의 누이 해경궁 씨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 객관적인 그런 스토리보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 정서를 적당히 안배해가지고 한국적인 원형을 그대로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1990년에 백남준의 보이스 추모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 참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그걸 했는데 전 좀 비관적으로 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백남준이라는 한 사람의 입신 과정, 거기에 대해서도, 저 내막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화욕이라든가, 또 차용.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딴 걸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보여준다. 아니면은, 딴 어떤 미술 양상, 그런 것들 도입을 한다, 빌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미 백남준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적인 정서하고는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건병이라는 작가가 참 아주 재능이 있는데, 거기 카셀 다쿠만타 구에서 거기서 굉장히 큰 작품을 보였어요. 의미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터뜨린다,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때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큰 흐름을 가지지 못하고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제 몇 가지 하나의 큰 흐름만 몇 개를 잡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한국의 퍼포먼스는 한국의 행위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징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또 사실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행위미술판을 다니고 이랬던 거긴 합니다. 거기 보면 신명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 마당극이나 판소리형, 그 다음에 그 추임새 얼수하는 거죠. 그것이 5천년 농업사에서 농경사에서 형성된 이 땅의 감수성,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먹과 신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리고 설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종이라는 사람, 여기서도 또 큰 역할을 하는데, 동방으로부터의 제안에서 거기서 큰 독을 넣고 그 안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그 가문 이야기라든가 전통적인 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상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 왜 할머니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실컷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이 하다가 저기 가서 지금 장독에 비 오니까 뚜껑 닫아라.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사설. 그것이 그 상당히 객관화되고 그리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건용 같은 사람의 그런 사람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도쿄에서 1991년에 다시 이건용 씨의 그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참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 뭐 까마귀 이야기는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까마귀는 한국의 까마귀하고 다릅니다. 크기도 크고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잔인하고 흉측하다 그럴까 그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제만 아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잘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참 드문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설화지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해프닝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걸 되게 단막이다가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진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인데 한국 작가들의 경우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징성을 거기다 집어넣게 돼요. 그 상징성을 그 돋보이게 하는 거, 그게 말하자면 설화성이다 이죠.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의 것 아니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추수한다,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 작가들의 어떤 노력 같은 거 그런 것이 배경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장소 지향성인데 이 한국 작가들 경우에 길거리로 나선다.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장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혼자 이야기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안전자리가 그냥 그 행위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 그저 조그마한 공간 그 안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그게 한국인의 특징적인 그런 종류의 장소 개념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보이게 되면 이제 자생성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생성. 말하자면은 다른 어떠한 그림의 양상보다도 한국 작가들이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네들, 서구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미술 양상 이런 걸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동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반영이 된 것이야.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행위미술이었다. 아유 뭐 그거는 구타이 같은 그룹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데 아주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그러면 또 세계적인 풍조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큰 힘을 내지 않겠나.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국의 행위미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한국 미술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행위하고 설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한 20, 30년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잘것 없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작가들도 영 개념을 못 잡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다가 배밀이라고 나오는 그런 종류의 어떤 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작가들에게서 기대하기 힘든 것이긴 한데 실제로 작가들은 행위를 해요. 작가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 하고 하나의 힘으로서 이렇게 느끼게 하고 그 동조를 하게 만드는 거는 그게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이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 이론가가 버티고 있지 아니하는 작품들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누구 말 맞다나 열심히 해보세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렇지 연대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한 10년, 몇십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연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딜레이가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하나의 사조가 있을 때, 외국에서 그런 사조가 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숙성을 시켜서 내보인다. 그 시간이 한 10년, 20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제시대에 바로 그냥 처음에는 약간 늦었지만은 바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거기서 이제 일본 미술과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몇 가지의 이거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세계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미술전이 있고 그 한국 행위는 세계 행위하고 한국 미술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계 미술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일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세계 행위로 간다. 그게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사실 세계의 화가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평정되어 있어요. 일본처럼 완전히 꽉 짜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로봇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지식한 교주곳을 그러니까 검은고 같은 데서 밑에 있는 사운드 포스트 소리 울림통을 거기다 고정을 시키고서 그러고서 보이지는 그런 종류의 미술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한국 미술의 어떤 저력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미술의 영향력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경우에 세계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참 좋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좀 서글픈 이야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세계 미술에서 거기서 그 집어내는 말하자면 징검다리라고 그럽시다. 그리스 미술이 있고 그다음에 중세에서도 어떤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나중에 미국 미술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멕시코 벽화 같은 것처럼 이건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이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의 이거 텃세라고 그럴까요? 그 텃세를 이게 나가고 거기에서 그 텃세를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흐름. 그거는 거의 대부분 뭐 그냥 꿈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움직인 거는 뭔가 같습니까? 돈이에요. 재력이고 국력이고. 미국 미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도 세계에서 미국 미술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 정도까지는 알 겁니다. 근데 실제 미국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에서 피는 선인장의 꽃 같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피고 지고 나면 그걸로 끝.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 그것이 근데 왜 세계 미술의 어떤 메카가 되고 그리고 세계 미술의 본본이 될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금권, 금력, 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에가 이제 미학하고 철학, 황금률, 무관심, 관심. 이건 조금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럽의 특히 독일식의 그런 종류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야기는 힘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철학적인
미학적인 그런 흐름 무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가들은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빨가벗고 칠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계가 이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근용 씨처럼 뭔가 거기에 의미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체 미술사에서의 큰 흐름에서 그래도 거기에 접합될 수 있는 그런 맥이 있고, 그걸 만들려면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 시대 어떤 것이라고 하면 미디어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었고, SNS 같은 것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AI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끼리가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대쿠닌 같은 이런 화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그렸네. 재능이 있어. 그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길래 이제 코끼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코끼리 잡아먹어버릴 것보다. 말하자면은 그게 덫이라는 건데, 그리고 시야라는 거죠, 시야. 그냥 단순히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네상스로 가고 거기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흐름만 가지고 그 흐름에 따르는 시야, 그것만 가지고 미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 만든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사람, 그야말로 세계 미술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인정이 된 것이 10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계적인 화가 되느냐. 그림 하나를 그리면은 그 먼저 친구들을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고서 친구들이 에이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작품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세상에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만큼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나?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피카소 같은 천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숙성시킬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그 시류에 잇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냥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AI라든가 SNS 테크놀로지, 그런 종류, VR 같은 거, 그런 것이 미술의 한 큰 양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 드로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웬 해프닝이라든가 행위미술이냐. 그거는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 구조적인 그런 미학이 이 드로잉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말하자면 이벤트였다.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운율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게 돼서는 그 정신의 진동, 그리고 좀 너무 비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영혼의 진동, 그런 것까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그 채색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드로잉일 수 있지 않냐. 그 예를 그 석도라든가 이인상 같은 사람의 작품에 빗대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들어야 되겠죠, 그죠?